자, 이번 강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재개발 재건축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절차는 앞에서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 절차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본다 할지라도 수용 방식보다 환지 방식이 더 까다롭죠. 수용 방식은 속된 표현으로 이주대책 마련해주고 다 철거시켜서 걷다가 땅을 갖다 공급하는 방식이죠. 근데 환지 방식은 효용 가치가 높이기 위해서 강제로 교환 분합하죠. 그러면서 원주민이 있다면, 속된 원주민이 있다면 그 토지 소유자들한테 먼저 의사를 들어봐서 거기 청사진을 먼저 가져가고 그들한테 먼저 주도록 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절차가 사실상 까다롭습니다. 그게 잘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자고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내용을 다 100% 소화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여기 자체가. 왜냐하면 자꾸 변경이 돼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자 2주 있다 바뀔 수도 있고 또 한 달 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세세한 건 나중에 또 테크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6문항이 출제되죠. 도시개발법과 같이 출제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길다고 생각하니까 도시정비법 이렇게 약자로 쓸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이라고. 제일 먼저 이것은 기존의 도시죠. 기존의 도시에 또 기존의 주거환경, 이미 갖고 있던 환경 아닙니까? 인구나 사람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능을 갖다가 회복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자체를 갖다가 불량한 지역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더라. 그럼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거죠. 노후하고 불량 건축물이 있다. 불량 건축물을 역시 뭐 할 수 있느냐. 가서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거다.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도시 환경을 말 그대로 환경을 뭐 하는 것이라 보시면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면 정비사업이라는 그 정비사업은 6개의 정비 것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구역을 정비구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지역을 정비구역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정비사업 6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용어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용어 정의 중에서 첫째 정비사업이라는 걸 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그릴게요. 좀 나쁜 뜻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달동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동네까지 가기는 정비 기반시설이 엄청 열악하죠. 속된 표현으로서 일반 평지 같은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까지 쫙 올라가면 쫙 10분이면 올라가. 근데 자 달동네까지 가려면 이 자가용까지 올라갈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에서 열이 나죠. 속된 표현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냥 열악한 극히 열악하다. 가보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더라. 대개 보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왜 이걸 연상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거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갖다 보면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더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더라.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 이게 무엇보다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도로, 상, 하수도, 하천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가서 보면 공동구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구역 내에 있으니까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극히 열악한 거죠.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것이 있겠고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속된 표현을 하게 되면 뭐 나쁜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갔을 때 비닐하우스 같은 건물이라든가 판자촌 같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아주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다. 즉 과도 밀집, 그냥 과도 밀집 그러면 되겠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과도 밀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쓰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자 여기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다닥다닥 건물들이 있어요. 자 대개 보면 이거는요. 이런 경우 있겠고 여기에 단지 내에 자 아주 도로망이 빵빵 뚫려져 있고 잘 뚫려져 있는 곳에서의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바로 뭐냐? 위아래 차이는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비 기반시설의 차이요. 정비 기반시설이 위에 거는요. 되게 열악한 거예요. 열악. 밑에 거는 자 양호한 거다. 그러면 이 의미가 바로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되게 뭐가 있습니까? 다세대라든가 하는 다가구 같은 소위 연립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세대라든가 연립 같은 데 보면 정비 기반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거고 여기는 자 아파트와 같은 경우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지만 여기 건물 둘 다 똑같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위에 거는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주택 재개발하면 되겠죠. 주택 재개발. 밑에 거는 자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해요. 그 여기 아파트 저층 고층으로 다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주택 재건축 사업. 그 얘들 역시도 뭐가 목적이냐? 위에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되게 주택과 관련됐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다만 여기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은 바로 뭐냐? 정비 기반시설 차이다. 열악하냐, 양호하냐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가 있냐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 그 여기는 기존에 공업지역, 상업지역 이게 문제죠. 여기는 이미 기존에 발달된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지 이용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 토지의 효율 이용, 도심, 부도심의 상권 활성화, 상권을 활성화시켰다. 그러면서 도시 기능 회복, 도시 기능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도시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겠다. 이게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예전 같으면 가리봉동 그러면 구로공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이 지금은 새롭게 토지 이용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해놓고 또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뉴타운이 깨졌죠. 또 하나는 자 여러분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머릿속에 연상할 때 다른 걸 다 연상하지 말고 안국동 한옥마을 같은 걸 연상해 보세요. 그 안국동 한옥마을은 이것처럼 다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독,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다. 단독과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어요. 이건 철거하지 않고 거기는 두 가지만 잘 확보하면 되겠죠. 하나는 정비 기반시설, 주민의 공동이용시설, 그렇죠? 주민이 갖고 있는 공동이용시설. 이걸 갖다 확충하는 거예요. 그럼 확충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 갖다가 어때요? 철거하지 않고, 뭐 일부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라고 볼 수 있으면 전부 철거가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보전, 정비, 개량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보전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거다. 그걸 갖다가, 이걸 위해서 보전하고 정비하고 개량한다. 이걸 갖다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을 했다. 아까는 안국동 한옥마을 같은 연상을 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연상하시면 되냐면 뉴타운이 깨지고 나서 되게 한참 전국을 휩쓸었던 은평 뉴타운 그 개발 이후에 자 뉴타운이 많이 전국적으로 확대했지만 경제적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해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해지했지만 여튼 기대치에 있던 것을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해도 그러면 뭐하라? 가서 정비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가로주택자는 노후불량 건축 밀집되어 있는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구역이란 건 사방팔방 도로 다 둘러싸인 이 안에 이 안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이 안에 우리가 봤을 때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 가로구역 도로 가짜 가로구역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이 가로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럼 종전에 7층에서 지금 이제 15층으로다가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갖다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여기는 요 안이 바로 무슨 구역이죠? 이게 도로 다 둘러싸인 이걸 갖다 가로구역이라고 해요. 이 가로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정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두시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정비사업인데 그중에 가로구역은 가로구역이고 여기 주택 재개발 있죠. 하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서를 차이했죠. 근데 양화다는 여기는 재건축은요. 어디까지냐면 주택단지 밖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예전에 보세요. 여기 사업계획서를 얻어 이루어진 1단의 주택단지다. 그럼 여기 아파트가 단지가 형성됐어요.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어. 그럼 아파트 단지를 예전에 보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됐죠. 상권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여긴 저층에서 중고층으로 올라가죠. 그럼 소방 진입로 같은 게 더 필요합니다. 바깥에. 그 여기도 포함시켜야 될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포함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겠고요. 자, 앞서 가로구역이란 말은 결국 도로 다 둘러싸인 것인데 그 도로 다 둘러싸인 것으로서 요건을 갖춘다 그랬죠. 얼마? 면적이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도로가 있긴 있는데 큰 도로가 아니라 4m 미만의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 가로 구역에 이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요건에는 어떤 요건을 갖추냐? 노후불량 건축물이 여기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3분의 2 이상. 여기는 단독이 있어도 상관없고 공동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합산해가지고 20 이상이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노후불량
불량 건축물. 그런데 노후 건축물, 불량 건축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노후화됐다는 얘기는 결국 연수가 있겠죠. 근데 불량이란 말은 연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건축물이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 그러면 노후가 아니라 불량이 된 거죠. 불량 건축물. 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해서 구적 결함이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급 배수 오수 설비, 지붕 외벽 마감의 노후와 손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것으로 우려된다. 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배관 자체가 잘못 배관해서 왜 그 외벽 타고 자꾸 흘러내리더라.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건축물의 내구성, 내하력, 자 지마 받는 거 있죠. 무게. 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이 크게 확보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안전 확보가 곤란하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산풍 사건 같은 것도 있겠죠. 내하력, 지마자죠. 지마. 가서 쌓다 보면 그걸 견디지 못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조례에서 가져놨는데 우리가 대도시 조례로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변에 토지 이용 상황들을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한다. 또 나아가서 보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현저히 증가가 예상된다.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여러분들 보면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그 도시공객시설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 할 수 없는 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가 잘려나가가지고 효용을 다 하지 못해. 이런 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왜 건물 중에 보면 계단의 일부가 잘려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 효용하고 크게 문제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부엌의 일부가 잘려 나간다. 그럼 이건 효용 가치가 엄청 떨어진 거죠. 그런 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나가서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요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거. 그 다음 40년까지 사용하게, 자 언제를 기점으로 준공일 기점으로 해서 40년까지 사용하는데 보수, 보강하는 비용이 차라리 철거해서 새로 짓는 비용보다 더 크더라. 그럼 새로 짓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런 것을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와 인해서 구적 결함 등으로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 자,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자, 법에서 잘 정했어요. 옛날에는 너무 20년 이렇게만 됐다 보니까 3, 40년 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가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 상한선을 정했어요. 20년에 30년, 20년 이상 30년 이하. 또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그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그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해서 저촉되는 사항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경관에 저촉되는 노후불량 건축, 노후가 불량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뜻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예전에 보면 지금부터 오래됐습니다. 자, 충청북도 대표적인 그 소재지라고 하는 청주라는 데 있습니다. 자,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진입로에서 참 플라타나스가 좋았는데 요새는 많이 좀 파괴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끝까지 가서 무심천 건너서 딱 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 도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상당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상당공원이 있지 않았어요. 거기 뭐냐? 금수장이라는 여관이 있었어요. 자, 쭉 플라타나스로서 쫙 경치 좋고 딱 가는 앞에 금수장 여관이 쫙 사거리에서 딱 길을 막고 있더라. 미관상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그건 불량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거하고 갔다가 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상당공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불량이란 말을 쓸 수가 있다. 노후란 말보다는 불량.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지란 것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주택단지다. 그러면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 1단의 토지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얻어서 이루어지는 1단의 토지라든가 또는 거기 도시군계획시설, 그 밖의 시설 각각 분리됐다. 그럼 어떤 경우냐? 여기 보니까 1단의 토지로서 사업계획 승인 얻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소방도로와 같은 철도와 같은
이러한 도로에 의해서 나눠진다 그러면 주택단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을 갖추기 충족하기 위해서 분할된 토지, 분할되어 나간 토지도 주택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얻어 아파트 연립도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느냐. 그 주거환경 관리사업 중에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말이 있었고 공동이용시설 우리가 구별해 줘야 되겠죠.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비구역하는 기반시설이겠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은 국토위계획 및 법률에서 배웠죠. 기반시설이라는 거. 도로, 상,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녹지, 하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판장, 세탁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사업 시행자란 말이 있을 수가 있구나 볼 수 있겠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 있냐? 토지 등 소유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토지 등 소유자 여기 사업을 갖다 하면 6개 사업이 있죠. 6개 사업 중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정비구역 내에 소위 주택단지 안 입구로 정비구역이었죠. 그럼 정비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 지상권자 이걸 합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걸 합쳐서 토지 등 소유자 정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택 재건축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앞에 여기 얘기했죠. 원래는 사업계획서에 얻은 일단의 토지. 이 자체가 주택단지요. 이것이 정비구역이죠. 주택단지 입구로 정비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택단지 바깥에 또 포함시켰어요. 진입로 때문에 밖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주택단지 안, 주택단지 밖,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원래 주택단지 입구로 정비구역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바깥에 진입로 때문에 여기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정비구역 안뿐만 아니라 그 외도 포함시킬 수 있구나 아시면 되겠죠. 그 여기에서는 토지 소유자 당연히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당연히 있어요. 근데 누가 없다? 여기는 없는 사람 있죠. 여기처럼 지상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죠. 그럼 왜 그러냐? 이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거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할 수가 없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상권자가 존재하지 않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서 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자 여기 보여. 아까 다른 거와 달리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 안에 있죠. 자 이쪽 10,000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기존의 도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이지 정비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경우가 있다 알 수 있겠죠. 그 여기는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였지만 자 거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포함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자 우리가 여기 주택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빼놓고 나선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 되겠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 3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 정비구역 안 들어갑니다. 안도 들어가 밖도 들어가. 단 누가 없다 그랬어요? 지상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상권자 틀렸네요. 그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자, 가로구역은 가로구역만 얘기한 거죠. 여기는 가로구역만 얘기했지.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특히 조심할 것이 가로구역이고 정비구역 안 바뀌고 여기는 특히 재건축은 누가 없다는 거? 지상권자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해 두면 이 문제를 쉽게 풀어올 수가 있겠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공사 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용어 정의를 또 한번 했던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틀렸죠. 자, 여기 보세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것은요. 어디 속하죠? 정비 양호한 것.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앞에서 있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 있죠. 저수지에 집단지로 거주하고 정비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도로, 상,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이죠. 자, 공동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 지상권자는 자, 재개발이었죠. 그러면 지상권자 당연히 포함하죠. 재건축 사업만 지상권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 안에죠. 지상권자는 포함돼요. 가로구역 안이란 말 뿐이죠. 다음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 자, 이거 봐요. 가로구역이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아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까지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어요. 조합은 하지만 추진을 만들 필요가 없다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아주 문제를 풀 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명시해 두면 될 것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정비사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비사업을 갖다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비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돼요. 뭐를 먼저 수립한다? 정비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그 이 정비 기본 계획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방향으로 사대문안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아니면 바깥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거기에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정비 구역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문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대문 쪽을 갖다가 어떻게 정비하겠다. 그럼 거기에 정비계획에서 그 중에 일부 우리가 봤을 때 공릉동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을 정비구역을 무슨 정비구역을 하지 정한단 말이에요. 소홍동을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그 지역을 얘기를 한 거죠. 자, 가산 디지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가산 디지털이 됐죠. 옛날 가리봉동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을 바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누가 나왔냐면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 시행자 중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있죠. 조합이 있죠. 시장 군수가 있어요. 그 중에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추진위원회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이렇게 한다면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공자가 선정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선정된다?
시공자가 선정. 그 여하튼 시공자가 선정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는 구체적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아요. 그 이때 이걸 인가고시합니다. 인가고시됐으면 그 다음에 가서 분양공고에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공고에서 분양 신청 절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하튼 분양 공고에 신청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만료를 기점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받으면 그 다음에 가서 뭐가 이루어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철거 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시행하고. 내 준공 인가받고 이전 고시 분양 처분하면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행하는 하나의 사업 계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 한 가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는 건가 하는 것 갖다 보시면 정비 기본계획까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구역 지정 이럴 것이 되는데 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파트로 봤을 때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정비계획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시행자 시공자까지를 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으면 분양신청에서 관리처분계획 가져가서 철거하고 준공인가하고 이전한다. 그래서 4단계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해봅시다. 정비 기본계획. 이걸 갖다 수립에 앞서 정비구역 수립에 앞서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이 기본 방침은 누가 하는 거냐? 이 기본 방침은요. 국토장관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방침은 국토장관이 한다. 그 기본 방침 국토장관이 하는데 몇 년 단위로 하느냐?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렇게 돼요.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그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이 이거죠. 기본 방침에 의해서 그건 바로 뭐냐? 정비를 갖다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서울 모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대립돼. 또 서울시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국가정책과 대립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국가가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비 기본 방침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그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립 방향을 가져오고 또 노후량 주거지 조사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를 수립할 때 역시 누가 하는 거냐? 여기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은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머스트. 근데 대도시가 아닌 왜 일반 시가 있잖아요. 시장 있잖아요. 일반 시장은 캔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캔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시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대도시장은 자기가 집권을 하기 때문에 승인받을 일이 없어요. 대도시장은. 그래서 차이가 바로 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가져가면 되겠고 역시 얘도 몇 년 단위 수립하느냐 똑같습니다. 자,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좀 알아두세요. 대도시장과 일반 시장은 다르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는 어떤 경우냐? 여기 만약에 서울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시의 경우를 갖다 기점으로 한다면 우리가 4대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서울시 전체를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하는 기본 방향, 또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또 토지 이용, 또 정비기반시설, 지형 환경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 폐기물, 사회복지, 주민의 문화시설,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그다음에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어디 갔다 기본계획에 예정구역을 합니다. 자, 어디다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쪽으로 하겠다. 여기 보면 가산 디지털 쪽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강서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정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이따가. 뭐가 나타난다? 예정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 예정구역 돼서 나중에 거기에서 정비구역을까지는 대개 3년까지 걸리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생활권, 주거지 등을 갖다가 포함시키는데 일정한 경우는 생략될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립할 때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수립이 있다. 수립 전에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수립 전에 어떤 걸 거쳐냐. 주민의 공람. 14일 이상 공람시킵니다. 그다음에 의회 의견 듣습니다. 60일이 도과되면 받은 거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립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러고 나서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고 이제 자 뭐가 있느냐. 승인받는 건 다 승인받는 게 아니죠. 승인은 방금 여기 있던 시장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경우 승인받고, 승인됐든 안 됐든 고시는 하고 보고는 합니다.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장한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의 공람시킨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시킨다. 그래서 이것이 정비 계획 때는 30일 이상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거는 몇 년 단위로 한다 했어요?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것 분명히 좀 아시면 되겠고요. 고시하고 보고한다. 그럼 이러한 작성 기준은 다 누가 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소위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을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자 도지사가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 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시는 다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말 수 있죠. 반드시 수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 맞죠? 지방의 의견 듣죠?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수립한다. 맞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가서 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수립했으면 고시하도록 돼 있죠? 당연히. 그 다음 몇 년마다 10년 단위라고 5년마다 재검토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거기 3년마다 하는 것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는 이제 뭐냐? 정비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그 효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